1장의 내용을 그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교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교재 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제1장은 보면 이제 창업 그리고 홍보와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그 창업 기업의 성과를 올리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이 홍보와 광고를 잘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이번 학기는 이 홍보와 광고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홍보와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SNS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SNS를 활용해서 이제 홍보와 광고를 이제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종류의 SNS가 있고 그런 SN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제1장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창업이 뭐고 그리고 홍보와 광고가 뭔지 어떤 그 이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창업의 과정입니다. 창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게 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한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창업을 생각을 하면 첫째는 기초적인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뭐 창업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 기초적인 뭐 예를 들어서 현장 탐방을 해서 자료 수집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창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얼마든지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적인 정보를 그 수집한다는 의미는 창업 시장의 하나의 어떤 큰 트렌드를 그 한번 알아보는 데 있는 거죠. 요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은 어떤 종류의 창업이 좀 잘 되고 있고 또 어떤 종류의 창업들은 이미 그 쇠퇴기를 지나서 더 이상 인기가 없는지 창업 시장의 큰 흐름을 알아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창업 현장도 좀 다녀보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제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뭐 구글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해서 정보 검색을 좀 많이 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시장에 대해서 기초 정보를 수집을 하고 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두 번째는 이제 창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해서 창업 시장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이제 어떤 관심 있는 아이템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창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계획서로 이제 작성해 보는 거. 사실은 성공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의 서류로, 문서로 작성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창업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창업 아이템입니다. 창업 아이템을 그 선정을 하는 거. 그래서 계획서 작성 안에 이 창업 아이템 선정이 그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할 것이냐, 뭐 외식 창업을 할 거냐,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해서 창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선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창업의 네 번째 단계는 사업장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뭐 그 점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포. 이 점포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데 입지 선정과 상권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입지 선정, 상권 분석. 그리고 이 사업장은 그 오프라인에 존재할 수도 있지만은 인터넷이라는 그 공간 안에 온라인 상에서도 점포가 사업장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와 인터넷을 가지고 그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활용해서 창업을 한다면 이 온라인 창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사업장을 선정하고 나면 사업장을 꾸미는 거. 보통 이제 오프라인 점포 같은 경우는 뭐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점포의 인테리어. 온라인 창업이라고 한다면 사업장을 꾸민다는 말은 만일에 그 상품을 판매하는 창업을 한다면 뭐 인터넷 쇼핑몰을 개발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꾸미는 거.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을 통해서 실무 교육을 좀 익히는 거. 과거에 그 내가 이제
앱이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 늘 강조하는 것이 이 현장 실습입니다. 만일에 그 음식점을 창업하겠다라고 하면 그분이 그 해야 되는 현장 실습은 다른 식당에 음식점에 직접 한번 몇 개월간 뭐 3개월에서 6개월이라도 직접 한번 근무를 해보는 거죠. 근무를 해보면서 이 외식업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이제 준비가 끝나면 7번째는 이제 개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점포를 개점 준비할 때 보면 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영업 허가증도 받아야 되고 또 뭐 그 종업원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이벤트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개점 준비를 하는 이런 일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개점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 음식점이라고 하면 뭐 개점, 개업 이벤트 대행사에 맡겨서 개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 온라인상에서도 뭐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그 직접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여러 가지 홍보나 광고를 통해서 개점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쇼핑몰이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한다, 상품을 판매한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광고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창업은 한 8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게 이 SNS 마케팅을 잘 그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소비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품을 구매하는가, 이 소비자의 구매 과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소비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형태가 있게 되는데, 지금 보면 경제형, 어떤 가치 욕구적인 구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데 좀 상당히 이제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형 그 소비자라고 할 수가 있고, 개성형, 두 번째는 이제 개성형입니다. 점포의 사람이나 점포 그 자체와 강한 개인적인 연대 관계가 있는 곳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 평소에 좀 본인이 알고 있는 개인적인 연대가 있는 그런 이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소개를 받은 내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그런 그 점포에 가서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성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윤리형 소비자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 보면 소규모 소매점 및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대형점이나 그 연세점의 저가격이나 상품 구색을 좀 고려하지 않는 거, 즉 좀 조그만한 그 소매점에 가서 이 상품을 좀 구매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윤리형 소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관심형, 뭐 그냥 빨리 상품을 구매만 하면 되는 그 상품 구매의 편의에만 관심을 갖고 구매하는 그런 소비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그 소비자의 형태가 이제 4가지 형태가 되는데, 경제형, 개성형, 윤리형, 무관심형, 이 4가지의 그 소비자 형태에 따라서 이제 어떤 종류의 그 SNS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소비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형태에 따라 활용해야 되는 이 SNS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것을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소비자의 형태에 따라서 실질적인 상품 구매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이제 조금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어떤 문제를 인식하면 정보를 탐색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 결정을 하고 구매 후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요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전염병,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그 바이러스, 전염병들이 막 확산되면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은 이 마스크를 찾게 되고, 또 마스크를 어디에서 빨리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를 찾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예를 든 것이고, 평소에 고객이 어떤 문제를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이제 정보를 탐색을 하게 되겠죠. 내 건강 상태를 좀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따라 대안을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열심히 운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이제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다이어트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체중을 좀 감량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런 대안을 평가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운동을 한다면 또 어떤 운동을 하고, 그죠? 다이어트를 한다면 어떤 상품을 구매해서 복용할 것인가? 이런 결정도 이제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밑에 조금씩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정보를 탐색하는 거, 대안을 평가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 후 어떤 행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광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창업을 하게 되면 광고를 해야 됩니다. 광고를 해야지 고객들이 내 점포에 온다든지 온라인에 있는 내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상품을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광고라는 개념을 조금 여기서 설명을 해보면, 기업이나 개인 및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신조, 정책 등을 세상에 알려서 상품 판매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 투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광고도 온라인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광고 전략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점포의 어떤 개성을 확인하고, 광고의 예산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에 어떤 내용을 표현할 것인가, 또 어떤 이용 매체,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광고를 할 것인가. 광고도 뭐 신문에 광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포털 사이트에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도 얼마든지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소점포 광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광고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점포 광고를 보면서 이 소점포 광고, 전통적으로 진행되는 이 소점포 광고를 이 SNS와 어떻게 연계를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우선 해 두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소점포 광고로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단지 광고입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 이거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신문에 끼워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원들이 뭐 고객들을 직접 방문해서 배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점포 앞에서 배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박람회라든지 행사 참가자에게 배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매 시점 광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포인트 오브 퍼체스,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장소에서 이제 수행하는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벽면에 포스터를 붙여 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데 가보면 그 벽면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가끔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어떤 상징적인 물건을 설치해 놓은 방법이라든지, 음식점에서 메뉴판, 이것도 하나의 POP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음식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바로 현장에서 보고 음식을 주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메뉴판도 일종의 POP, 구매 시점 광고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광고도 있을 것이죠. 우편물을 보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 판촉물, 뭐 과거에 보면 성냥이나 뭐 열쇠고리, 달력, 포스트잇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어 줌으로써 광고를 할 수도 그런 광고가 많이 있었죠. 또 인명부 광고,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전화번호부라든지 지역 내 상권 책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정 광고, 사람들이 이제 모였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오피니언 리더라고 합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제 어떤 말들을
어떤 식당을 아주 칭찬을 하게 되면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식당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그 식당을 가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데몬스트레이션은 어떤 직접 사용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요즘 뭐 백화점이나 그 이마트, 홈플러스 가봐도 어떤 그 식재료를 활용해서 어떤 음식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고객들에게 시식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가끔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들이 그 제품을, 그 재료를 구매하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거죠. 디스플레이, 보통 진열이라고 합니다. 진열. 밤이 되어서 이게 이미 점포가 문을 닫더라도 이 진열장에 조명을 환하게 켜서 그 점포에는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점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구매 욕구를 그 어떤 불러일으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행사들, 우리나라의 행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데이 해갖고 데이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 일정 기간 동안 특히 뭐 입학이나 졸업식 때,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요즘은 화이트데이부터 이런저런 그 데이가 우리나라에 꽤 많은데, 그럴 때 이제 그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는 특별 행사들을 많이 실질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소비자 교육을 함으로써 어떤 상품 판매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OP 광고. POP 광고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구매 시점 광고라고 하는 거죠. 식당, 음식점 내에서의 그 메뉴판 같은 경우가 일종의 이제 POP 광고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음식점에서 그 판매할 수 있는 모든 메뉴들, 음식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이 결과적으로 고객들로 하여금 특정 메뉴를 선택하고 구매하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은 여름철이 되면 뭐 우리 집 오늘부터 그 냉면을 게시합니다. 냉면을 판매합니다. 이렇게 벽면에 그 광고물을 그 부착해 놓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판촉물 광고. 아마 그 신규로 점포를 이제 개업을 한다면 방문한 고객들에게 이제 선물로 주는 것이 이제 보통 판촉물들이죠. 그죠? 예. 근데 그 판촉물은 그 적어도 세 가지의 이제 그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능이 있는 물건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쇼핑백 같은 경우, 예, 쇼핑백을 무료로 나눠주면 그 쇼핑백은 그 물건을 담는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인쇄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판촉물 표면에는 뭐 그 회사의 로고라든지 뭐 문구, 연락처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다양한 인쇄 문구를 넣어서 그 점포를 다시 방문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판촉물에는 가격이라는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예상 방문객의 어떤 숫자와 구매 단가를 고려해서 판촉물 단가를 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촉물도 뭐 너무 비싼 판촉물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그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가격들을 고려해서 적정 가격의 어떤 판촉물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판촉물은 기능, 인쇄 문구, 가격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일반적으로 이제 갖추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촉물을 선정할 때 이제 몇 가지 그 생각해야 될 거를 보면, 뭐 정성 있는 판촉물, 또 의미가 있는 판촉물, 좀 실용적인 판촉물, 배포 대상에 따라 판촉물을 좀 차별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성들에게 배포하는 거냐 아니면 남성들에게 배포하느냐에 따라 판촉물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대상에 따라 학생이냐 주부냐 아니면 직장인이냐에 따라 그 판촉물을 선정하는 것도 그 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홍보와 정보 제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여기에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홍보라는 게 뭘까? 기업, 단체 또는 관공서 등의 조직체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생각이나 계획
활동, 업적 등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홍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광고와는 달리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하고 광고의 중요한 차이는, 홍보는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광고는 당연히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신문에 광고를 하면 그 신문사에 당연히 그 돈을 지불해야 되고, TV에 광고를 한다면 당연히 굉장히 많은 돈을,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홍보와 광고는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는가 지불하지 않는가에 그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만일에 이제 그 언론, 신문이나 TV 방송을 활용해서 그 홍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면, 그 방송 홍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그 프로그램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냐에 따라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면 엔딩 자막으로 뭐 방송국이나 외주 프로덕션, PD나 작가들의 이제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름들을 잘 파악해 갖고 나중에 이제 그 방송 홍보를 위해서 연락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거 말고도 뭐 이 홍보를, 그 방송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지금 보고 있고 또 교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한번 그 자세하게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그 이 언론을 접할 때, 언론 홍보가 사실은 그 대부분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는 굉장히 좋거든요. 이 언론 홍보를 잘 하려고 할 때는 좋은 기사를 준다는 생각,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새로운 경영 성과가 있을 때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에 메일로 발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창업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고 뭐 이윤 추구 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판매, 이 상품을 이제 하려는 그 고객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 과정에서 구두로 상품을 어떤 제시하는 거, 이것을 보통 이제 그 인적 판매라고 합니다. 인적 판매. 보통 또 세일즈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이 인적 판매도 그 전통적인 상품 판매 방법이지만은 이 인적 판매를 이 SNS와 함께 활용을 한다면 그 인적 판매의 성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판매를 하는 주체로서 세일즈맨이 갖춰야 되는 자세가 이제 한 7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이제 어떤 회사의 소유자라는 주인의식을 갖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단순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로서의 역할만 아니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컨설턴트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객의 상황을 파악해서 가장 적절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자세도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어떤 전략적인 자세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업무를 그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반드시 목표 시간에 완료할 수 있는 결과 지향적인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업계 최고를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객을 비롯해서 주변의 모든 상황에 세심하게 관심을 보이는 그런 자세, 이런 7가지 자세를 그 갖추었을 때 분명히 그 인적 판매의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세일즈라는 것을 그 이니셜을 한번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한번 그 해봤는데,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S라는 게 뭡니까? S. 셀프 컨피던스.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죠? 판매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A. 용모가 좀 단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L. listening. 경청. 고객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E. 열성.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S. 봉사 정신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세일즈의 이니셜에 담겨 있는 이런 5가지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지 세일즈의 성과를 분명히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일즈를 할 때도 요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거지만은 적절한 SNS하고 결합을 시켰을 때 세일즈의 성과는 분명히 많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6번째는 이제 판매 촉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판매 촉진이라는 게 뭡니까? 세일즈 프로모션. 상품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어떤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외식 창업 분야에서 10가지 이제 판매 촉진 도구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식 샘플링. 시식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죠. 그죠? 또 쿠폰을 제공하는 거. 요즘 이 쿠폰은 대부분 업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발소에도 쿠폰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죠? 내가 단골로 다니고 있는 이발소는 10번 이발을 하면 11번째는 이제 공짜로 이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쿠폰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고객인 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고 항상 그 이발소만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베이트나 리펀드도 좋은 판매 촉진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보면 어떤 프리미엄, 그 다음에 광고용 판촉물을 제공하는 거. 이 실제로 이제 많이 제공하거든요. 펜이나 수건이나 컵 이런 것들이 좋은 판촉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구매 시점, POP 구매 시점을 어떤 촉진시키는 거, 그죠? 특정 메뉴에 대해서 구매 시점 광고를 한다든지, 보통 우리 레스토랑에 가보면 오늘의 추천 메뉴라든지 그런 이제 글씨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건 특정 메뉴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콘테스트, 추첨, 이벤트 이런 것들을 또 진행을 할 수도 이렇게 진행하는 점포들 실질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보너스 팩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큰 용기에 메뉴 제품을 담거나 덤으로 더 많은 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겠죠. 보통 1+1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너스로 제공하는, 보통 이 과자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점포를 가보시면 과자가 5봉지가 이렇게 묶여져 있다든지, 좀 한 개씩 사는 것보다는 분명히 덤으로 아니면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또 가격을 할인한다든지, 컨티뉴티라는 것도 있습니다. 흔히 이제 마일리지라고 하죠. 단골 고객 보상이라고 하는데, 아마 전 세계 웬만한 규모가 되는 점포라면, 온라인 사이트라면 이런 마일리지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자상거래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0가지 방법의 판매 촉진 도구들이 있고, 창업자가 어떤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가에 따라 이 10가지의 판매 촉진 도구들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보를 잘 하려면 이제 다양한 인쇄물들을 또 제작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명함. 예. 창업자는 반드시 명함을 갖고 있고 고객에게 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팜플렛이라든지 브로셔, 카탈로그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조금씩 종류가 의미가 좀 다른데, 팜플렛은 자사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선전, 계몽을 위한 어떤 소책자, 작은 책자를 보통 팜플렛이라고 합니다. 브로셔 같은 경우는 팜플렛
하고 조금 유사한데 상품보다는 어떤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담아 놓은 하나의 소책자라고 할 수가 있고, 카탈로그는 그 상품이나 기업 소개를 위해서 만든 하나의 그 인쇄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말고도 뭐 서큘러라는 것도 있고 브로사이드라는 것도 있고 스토프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팜플렛, 브로셔, 카탈로그라고 하면 주로 이제 홍보를 위해서 그 제작하는 이 하나의 일종의 이제 인쇄물들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간행물. 간행물은 전기 간행물 혹은 부전기 간행물로 이제 나누어서 발행을 하게 되고, 대신에 이제 이 간행물은 비용이 좀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DM,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편지나 엽서, 안내장, 리플렛, 카탈로그 등의 그 인쇄물, 이런 것들을 직접 발송을 하는 것이죠. 그죠? 발송을 하는 겁니다. 고객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보통 우편물로 많이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단지. 전단지, 여러분들 아마 집에도 신문에 끼워져서 아니면 대문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전단지들을 가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홍보 및 광고를 목적으로 배포되는 한 장으로 된 보통 상업용 인쇄물을 우리가 이제 전단이라고 합니다. 전단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스티커도 있습니다. 스티커는 인쇄되어 있는 뒷면의 종이를 벗겨서 이 목적한 장소에 이제 부착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스티커. 보통 전봇대에 이렇게 스티커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홍보, 광고에 대해서 쭉 전통적인 방법의 홍보와 광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이제 기업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SNS를 활용해서 홍보와 광고를 진행하고 상품 판매를 위해서는 어떤 통합적인 관점에서 홍보와 광고를 진행해 보는 것. 즉 말해서 전통적인 방법의 어떤 홍보 광고에다가 요즘에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SNS를 부가적으로 한번 활용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홍보와 광고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 요즘 시대에 잘 맞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홍보, 광고로 나누어지고, 이것이 이제 온라인에서 진행하느냐,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느냐, 이렇게 나눈다면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세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지역이라는 개념을 넣는다면 국내, 해외, 국외 이렇게 넣으면 종류가 이제 또 8가지로 이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앞에서 살펴본 이런 이제 홍보, 광고, 이런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홍보와 광고들을 이번 학기에는 이제 SNS들을 활용해서 이 홍보와 광고들을 어떻게 좀 더 결합시켜서 그 성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